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말 와,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 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이 세종 때 143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590여 년 전에 국민투표 실시했어요. 세종 때요? 예. 와우. 590여 년 전에. 이게 우리 정말 선조들 대단한데 투표의 안건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세금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토지세.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이 결국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거를 백성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농업국가다 보니까 홍수, 가뭄, 전염병, 지진. 그리고 이 지진에 관한 기록도 한 1800여 건 등장하고요. 특히 전염병. 또 뭐 거의 한 1, 2천 건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뭐 대책이라든가 그때도 비슷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격리. 그다음에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은 재난지원금 선포하듯이 구호곡을 지급하고 세금 면제. 이야. 이런 모습들. 이 숙종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는 그 일지가 다 나와요. 뭐 처음에는 여기 뭐 딱지가 생겼다가 이게 뭐 가라앉았다라든가 그때 어떤 의원들이 뭐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그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말들도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도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두 글자입니다. 내가 뭐뭇을 치렀다 그래요? 내가 홍역을 치렀다 그러죠. 홍역을 치렀다. 홍역. 그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한 글자입니다. 와, 내가 뭘 뗐다? 학을 뗐다. 그렇죠. 학을 뗐다. 학질에서 나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감염시. 학질.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두 글자. 예의 뭐말놈? 해도 돼요? 네. 육실얼놈. 육칠할놈? 이가. 예의 뭐말놈? 예의 연병할놈. 아, 연병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 왕의 건강에 대한 기록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영조 대왕이 조선왕 중에 최장수한 왕인 거 아시죠? 80 넘게 사셨죠. 83세까지. 장수하셨네. 조선시대 왕 중에 장수 랭킹 1위가 영조 83세, 태조 이성계 74세, 고종황제 68세, 그 다음에 광해군 67세, 정종 63세, 60만 넘어도 랭킹 5위 안에 들 정도로 그러네요. 조선시대 네. 왕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48쯤 돼요. 이야. 그런데도 영조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조의 장수 비결.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늘 염려를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얇은 옷과 거친 음식,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소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들도 뭐 아주 뭐 기름지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그 거친 음식이라고 하면 보리밥 같은 거, 이런 거. 실제 영조가 좋아했던 식단이 네. 기록으로 나옵니다. 요거 꼭 오래 사실 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고추장, 고추장. 보리밥, 보리밥. 그 다음에 타락죽. 타락죽. 우리 지금 보면 약간 밀키트 같은 이런 거죠. 거기다가 영조가 이제 이런 음식 이외에 또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건강검진 열심히 받아요. 오. 조선시대 이 왕실 종합병원이 내의원인데 내의원에서 영조가 건강 그 체크를 한 기록을 보면 한 달에 11번 꼴 정도. 3일에 한 번 정도 막 피 뽑아 보시고 막 진맥하시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나셔서 더 그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영조의 초상화 보면 되게 마르셨어요. 마른 체형이고 영조는 그 21살 때 이 그린 초상화가 있어요. 그때도 되게 마르셨는데 51살 때 이 영조의 모습 보면 요 지금 자료에 오시죠? 어머. 거의 비포 애프터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너무 마른 체형이죠. 동안이신데요? 예?
너무 동안이세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 21살 그리고 그다음에 51살. 오. 그러니까 이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세종대왕은 기름진 궁중 음식 좋아하시고 고기 많이 하셨어요. 살이 좀 있으셨죠. 세종대왕. 당뇨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에 보면 아버지 태종이 아예 그렇게 딱 찍어서 기록에 나옵니다. 비중, 이 살찔 비자, 우리 비만하다 할 때 비자고 무거울 중자 써서 너 왜 이렇게 비중하냐고. 아. 약간 고급지게 뚱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종은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드시지 못하는데 항상 밥에 고기 반찬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품성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 실록 기록을 보면. 근데 제가 이 세종대왕이 크게 화내시는 장면을 실록에서 찾았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이 신하들하고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아마 신하들도 세종대왕이 걱정이 되셨는지 좀 고기를 조금 적게 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신하들하고 따로 있다가 뭐 그냥 뭐 이 정도 뭐 다 이 정도 먹는가 싶어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하들 자리에서 보니까 얘들은 막 고기 이만큼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이 세종이 진짜 심장상에. 그렇죠. 아이고 화낼 만하죠. 그때 정말 그 서운해. 정말 마음씨 좋으셨던 세종이 화내십니다. 앞으로 내 밥상에도 고기 많이 올려 이러면서 담당자를 크게 질책을 하셨다. 세종도 고기 반찬 앞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장면들. 그게 다 실록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육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을 또 별로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로 이런 게 겹치면 이렇게 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뚱뚱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 43살 때 이렇게 스스로가 참 내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에 부종, 종기로 아픈 적이 오래다. 지난해 여름에는 임지를 알아 올해 정사를 보지 못해. 임지는 약간 이 방광염 쪽 이런 게 또 시원치 않아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정말 죽겠다. 한 가지 병이 나오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김에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그러나 이런 정말 개인적인 그런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반포 이 말년에 나오는 업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지. 발견해시고. 예,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업적을 남기셨다.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기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코끼리 이야기요, 코끼리. 코끼리, 우리 정인욱 씨 보신 적 있죠? 네, 봤어요. 어디서 보셨나? 달성공원에서. 코순이, 달성공원의 코끼리 이름이 코순입니다. 코순인가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처음으로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바로 일본 국왕 원희지가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이 태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 조선시대에 이제 말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기관이 사복시예요. 날마다 콩 4~5두씩을 소비하였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감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 조선 이 코끼리는 불교하고도 좀 관련 있는 동물인데 이제 조선 왕조로 바뀌었는데도 이 코끼리를 선물로 했는데 이 조선에서도 골칫거린 거야 이거. 너무 커, 그쵸? 그거 뭐 그때는 뭐 달성공원도 없죠, 동물원도 네. 없는 데다가 많이 먹는 먹어. 거는 또 엄청 먹지.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당시에도 외교라는 게 있어요. 동물 외교라는 게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신경 써가지고 코끼리 이제 바쳤는데 이거를 뭐 관리해야 굶겨주겠다. 이러면 이게 또 문제. 우리 지금 중국에서 팬더 들어왔잖아요. 네, 푸바오. 네. 네. 러바오, 아이바오 그 새끼가 지금 푸바오인가 얘가 요새 그 되게 네. 지금 인기 끌고 있는데 이제 얘한테 대나무 죽순 안 주고 해가지고 얘가 굶어서 죽었다. 이러면 한중 관계 더 악화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교 문제가 될 네, 수 외교 있는. 문제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또 결정타가 나타나요. 코끼리 구경하러 왔다가 사람들 2명이 밟혀 죽었네.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보냅니다. 코끼리를요? 예.
전라도 장도라는 섬에 유배를 보냈다가 그 이후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뭐 그 알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 넓은 섬에서 있으면 뭐 사람 해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는 참 슬픈 운명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한류 드라마로 크게 히트쳤던 장금이 같은 경우도 이게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록 기록에도 보면 데뷔 전에 증세가 나아지자 국왕이 약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은여, 신비와 장금에게는 각각 쌀과 콩 10석씩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드라마로 데뷔하면 은여, 한지민과 이영희에게 쌀과 콩 10석씩을 하사했다. 요 대목이에요. 대장금 드라마 보면 중종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종이라는 왕은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요. 우리 이모 배우가가 나왔는데 생각나는 대사 뭐가 있죠? 에헴. 맛있구나. 맛있구나. 네, 거의 그걸로 이제 에헴 뭐야? 하면서 맛있구나. 그래서 은여 대장금과 계금에게는 쌀과 콩 15석씩. 그래서 이때 중종이 자기 병 잘 치료해주고 하니까 대장금. 요즘으로 치면 그레이트 장금. 그래서 대장금. 원래 이름은 장금이에요. 그냥 장금인데. 높여진 게 이제 대장금. 궁중 요리사라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남자 영화 보셨어요? 네. 공길이하고 장생이 나오는 그 우리 이중기 배우가 이제 공길이 역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도 실록 연산군 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배우 공길이 논어를 외운 것이 불경하다 하여 곤장을 치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공길이 사실은 배우라라고 실록의 기록에도 나와요. 우리 배우자를 써서 우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배우라는 캐릭터에 착안을 해가지고 공길이라는 인물을 광대로 하게 한 거예요. 배역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실록에서는 연산군이 워낙 폭정을 일삼으니까 공길이가 논어를 인용해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라고 하니 연산군이 열받아가지고 불경한데 가깝다 하여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요 기록까지 나와요. 공길이와 함께 나오는 장생이라는 인물, 우리 아마 감우성 배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장생이라는 인물도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들을 역시 영화에 등장을 시켜서 훨씬 더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줬던 영화가 왕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소개했던 조선왕조실록의 의미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만 또 이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1등이에요. 그만큼 뭐 의계, 승정원 일기, 뭐 일성로 이런 특히나 조선시대 기록물이 많아요. 그만큼 이래 우리 선조들이 기록 정신이 대단했고 이거를 어쨌든 책으로 만들어냈다.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게 다 지금도 우리 보면 이 실록 기록 보니까 역시 세종은 대단했고 연산군은 진짜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좀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다. 바로 이 조선시대 그 시대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콘텐츠 창출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선 왕조실록을 그 정말 집필했던 장본인인 사관들이 얼마나 이 철저하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종실록 이야기인데요. 태종이 친히 활과 하사를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이 사관들이 따라와가지고 저거 쓰면 되게 창피할 거 아니에요. 뭐 왕께서 뭐 말에서 떨어져. 그래서 딱 좌우를 둘러보면서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사관이. 그렇죠. 알게 하지 마를 사관이 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태종을 정말 두 번 정말 죽이는 말에서 떨어진 그 창피한 이 내용까지 기록했고 또 그거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쓴 이런 정신이 결국 조선왕조실록이 국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 사과는 안 혼났을까요? 못 보니까 어차피 태종은. 맞네. 네. 태종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신 후에 쓰게 한 거예요. 어차피 못 보니까 하고 계속 네. 다 썼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런 정말 철저한 기록 정신이 바로 이렇게 또 이 조선왕조를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는 또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게 왕이라도 볼 수 없는 실록이었지만 정말 한 명의 왕도 보지 않았나요? 태종 또 실록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거 참고하겠다 했을 때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최고의 성군이라 할 수 있는 세종께서도 이거 좀 보겠다 했을 때 그 당시 신하들이 반대를 했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록을 무조건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그 중요한 그 전례 같은 거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강화도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실록을 참고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잠깐 그 확인을 위해서 보는 그런 사례는 있지만 이 뭐 왕이 특별하게 자신의 어떤 그 뭐 공과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본 사례는 없다. 아니면 뭐 우리 아빠 거 보고 싶어. 우리 아빠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 막 이렇게 해도 다 말리고 못 보게 했나요? 끝까지? 본 왕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연산군 시대에 그 사초를 공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무오사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또 이 그 당시에 사관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그 정말 결과적으로 그 폭군만이 했던 거고 나머지 왕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잘 계승을 했던 거죠. 인욱 씨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없어요? 없나 보다. 너무 이해가 잘 되셨나 보다. 조금 네. 어렵네요. 오늘 건 네. 저번에 네. 쾌걸 춘향보다는 조금 어렵다. 맞아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나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인욱 씨는 조선실록만큼이나 절대 안 들켜야지 하고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들켜도 돼요, 저는. 진짜요? 네. 통장잔고만 안 들키면 될 것 같아요. 네. 병원 씨는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 아까 뭐 세종대왕 이야기나 역대 왕들 건강 이야기 할 때 약간 귀가 솔깃했는데 저는 이제 고추장 보리밥을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세종대왕께서도 아주 과로를 많이 하셔서 병이 났던 걸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이런 건강의 지혜까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우리 선장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역사 기록의 기본은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난 어떻게 들었다? 한마디씩. 열심히 들었다. 와우, 열심히 들었다. 오케이. 오늘 이 보물지도 촬영 기록도 아주 먼 훗날 1000년, 2000년 후에 이 자손들아 자신있다.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좀 더 잘생긴 모습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생긴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또 같이 외쳐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도! 오늘은 이 지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선장님을 모셔보고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킨 기업인들 이분들 10대 때 직업이 있었습니다. 다 지도를 펼치고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을 매일 했고 늘 지도를 가까이 했고 새로운 지리학의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